안녕하세요. 네, 착감부서 연구소 남관현 소장입니다. 오늘부터는요, 한 금융자산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한 30강좌 정도를 자산관리 중에 기초 정도를 해서 30강좌를 쭉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경제 생애 주기 만들기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20, 30대 같은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생애 주기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쯤 은퇴를 생각할 것인지, 그래서 언제까지 직업 활동을 하면서 언제 은퇴를 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그 은퇴 시점에 맞춰가지고서의 그 이후에도, 은퇴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은퇴가 아닌 아주 지속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 생애 주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부자들의 자산 관리하는 패턴을 좀 알으셔야 됩니다. 부자들은요, 여기 그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 자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느 때까지 굉장히 중요시 여기냐면요, 여기에 보이는 것들은 경제 은퇴 시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가 수익 곡선이고 지출 곡선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은퇴를 하는 시점 때까지 굉장히 뭐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즉 청년기부터 여기까지 중년기, 장년기 넘어갈 때까지 경제적 은퇴를 하는 시기 보통 우리가 60세 정도를 봅니다. 그때까지 보통 수입이 계속 직업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지출은 조금 어떤 수입보다는 적고요. 그래서 요 갭 차이만큼 많은 돈을 저축을 하게 되는데, 저때 금융 자산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은퇴 시기에 내가 노년의 삶을 갖다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론을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즉 노년 이후에는요, 벌이는 적고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노후 자금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20,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청년기 때 결혼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비용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 제일 중요한데, 특히 요즘 최근에 결혼 비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좀 부동산, 즉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일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웠다고 하는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결혼 정년기를 조금 늦추기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또 아니면은 또 부모가 어느 정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또 앞당겨서 결혼할 때 주택 구입을 많이 한다든지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죠. 부모가 부자인 경우에는 쉽게 자녀들한테 부동산 구입 자금을 줄 수 있겠지만, 주택 구입 자금을 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결혼 정년기에 도입해서 부모한테 손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한다? 제가 볼 때는 한 90%는 어렵다고 봅니다. 10% 정도는 충분하게 주택 구입 비용을 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면 결혼 비용이 만약에 많이 들어가는 비용 측면에서 주택 구입이 상당히 많은 걸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남자들이 이제 집을 구하고 여자들은 이제 혼수를 하는 이런 적이 패턴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혼수를 굉장히 적게를 하지만은 이제 필요한 뭐예요?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을 갖다가 좀 좋은 집으로 다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겠죠. 그럼 처음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가게 되게 되면 뭐가 이제 발생이 돼요?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내다 보면은 뭐가 돼요?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또 거기다가 또 결혼 이후에다가 이제 자녀까지 생기게 되면은 그 육아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서 중년기 때쯤 돼야지 대부분이 다 내 집 마련의 대부분이 다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을 자금을 마련하는 것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대기업 다니는 맞벌이 부부 정도 이상 정도 돼야지만이 한 10년 정도 안쪽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또 대신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죠.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대기업 다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급여는 센데 중소도시에 있으면은 충분하게 몇 년만 모아도 충분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또 서울하고 또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광역도시, 중소도시 이런 어떤 주택의 가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은 평균적으로 적정 연령기는 중년기 초반 쪽에 왔을 때 주택 자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주택 자금을 구입하게 내 집 마련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녀 교육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사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사교육 비용에 대비해 가지고 많은 이제 또 저축을 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렇게 자녀 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쯤, 즉 그러니까 결혼이 정년기를 좀 늦춰졌다 그러면은
경제적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자녀 교육비가 굉장히 이 부담이 가게 되거든요. 또 자녀 교육비가 이때까지 많이 나가게 되면은 이때쯤 자녀 결혼 자금까지 하게 되고 그럼 노후 자금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생애 주기 관리를 할 때, 생애 주기를 관리할 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노후 자금까지 내가 자녀들을 갖다 결혼을 할 때 뭐 60대 중반이나 60대 후반, 70대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늘려가기 때문에 보통 부모들이 70대 때 자녀들의 어떤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결혼 자금도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실제로 70세 이후 80 넘어가지고 노후 자금이 많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는 내가 청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80까지 이상 100세까지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생애 주기를 쭉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몇 가지 점검을 한번 볼까요? 인간의 욕구 충족, 의식주로만 만족할 수가 없죠.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갖다가 유지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균 수명이 증가되죠. 80세에서 아니라 이제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의 어떤 그 평균 수명이 증가된 것만큼 노후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를 하게 되거든요. 또 여기 또 세 번째 같은 예기치 않는 지출을 대비할 필요가 있죠.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이 지출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보통 보험적으로 해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의 어떤 간단한 몇 가지 보험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또 생기게 되겠고요. 또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금융상품이 부동산상품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죠. 특히 지금같이 저금리 시대에서 마땅하게 금융상품을 통해 가지고 어떤 종잣돈 마련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처럼 금리가 높았을 때는 적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상품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종잣돈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는 그런 패턴이었지만 지금은 저금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저금리일 때는 어떤 종류의 또 어떤 금융상품이라든지 또 부동산 상품을 선택해서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잡고서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마인드와 자산관리 기법은 배우지 못하고서는 지나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애 주기를 갖다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뭐 한다? 자기 자신의 어떤 노후 생활을 잘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보통 이런 금융 쪽에 강의를 하고 그럴 때는 보통 은퇴는 없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 혹은 직업을 그만두는 행위는 은퇴가 아니라 퇴직이라 한다. 그리고 노동 없이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은퇴는 은퇴가 아니다. 즉 노동 없이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앞에서 보는 게 뭐예요? 전형적인 경제적 은퇴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은퇴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때까지 내가 금융상품이라든지 부동산 상품에 투자해놨던 돈들을 조금씩 썩어날까 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노후에 80세 이상의 노후에 갔을 때는 상당히 적은 돈으로 다 생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은퇴는 은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퇴할 시기는 언제로 보냐면은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은퇴 시기는 즉 수입이 많이 없어지는 은퇴 시기를 언제까지면 80세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80세 이후에 20년 정도는 내가 서서히 그 남은 돈 갖고서에 적정하게 노후 생활을 어떻게 나눠서 생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의 변화,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통 나이가 60대 정도 돼가 직장인 다녀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2의 직업을 가질 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경비원, 청소원 이런 쪽을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고령화 사회의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게 되니까 이런 점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즉 1960년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에 태어났던 이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생산 가능 인구의 주력일 때는 번성했던 산업인 전통적인 제조업과 내수 소비 업종은 크게 위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령화 사회가 되면은 그만큼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노령화 사회에도 60대, 70대, 80대가 많아지는 이런 그 노인층에 대한 어떤 건강, 교육, 또 금융, 부동산 임대, 레저 등 고령화 밀접한 산업들이 상대 절대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쪽 그림은요, 통계청이 NH투자증권 해가지고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나왔던 우리나라 인구 구성 비율입니다. 보시기에 되어 있지만 2000년 들어서 가지고 섬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만 15세에서 64세 요쪽까지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는데 요 인구가 갑자기 여기 정점을 찍고서 쭉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전형적인 겁니다. 출생수는 많이 줄고 있고 고령화되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60년대에 이렇게 갭 차이가 났지만 지금 거꾸로다가 2050년 정도 되면 거꾸로다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요. 생산 가능 인구인 요 태어난 이미 10명이 40명을 은퇴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그 구조가 된다는 것이 2060년도, 50년도, 60년도에 되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나이가 60이신 분이 앞으로다가 30년, 40년만 지나면은 이분이 은퇴를 완전히 해가지고 노후에 있을 때까지가 오는 시간이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은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라도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은 앞으로 60세 드신 어르신이라고 하시더라도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많게는 20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그 전에 이미 노후 자금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60세가 넘어게 되면 시니어들이 도전할 만한 유명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제2의 일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홈케어 하는 그런 사람들, 금융 노년 전문가, 그리고 그다음에 시니어 용품 머천다이저, 유니버셜 인테리어 디자이너, 반려동물 매니저 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시니어들이 도전할 만한 유명한 자격증, 유명한 직종이 되겠고요. 또 하나 60세가 됐다 해가지고 은퇴를 갖다 그때까지 미리해서 준비해놓고서 내가 그 다음부터 직장을 찾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한 50대가 정도 되면은요, 50대 초반부터는 은퇴 시점을 60으로 놓는다 그러면은 내가 60대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제2의 직업을 미리 50대부터 만들어 놓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제일 좋고요. 또 하나 또 노다지 통장을 하나 만들자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뜬구름 잡는 은퇴 준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를 하자라고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실행력이 높이기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자금, 그래서 통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년퇴직하는 60세 이후에 그 40대, 50대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놔서 60대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제2의 직업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래서 노다지 통장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금융상품은 자산 규모를 늘려주진 않아요. 요거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다뤄드릴 겁니다. 금융상품은 자산 규모를 늘리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부동산이 우리나라 같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이득을, 즉 수익률을 갖다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정 연령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자산 규모를 갖다가 늘리는 것, 즉 자산 규모를 늘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품에 투자를 하여 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0, 30대의 이 청년기 때 얼마만큼 자산 규모, 중년기 때 자산 규모, 그 다음에 노년기 때 자산 규모, 그 이후의 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결국 종잣돈은 부동산 상품에, 월세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월세 상품에 투자를 해서 그 월세 상품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월세도 계속해서 금융상품을 활용해가지고 자산 규모를 계속 늘려가는 패턴이 특히 20, 30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부동산과 금융의 어떤 종잣돈 만드는 패턴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다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으로 볼 거는 스웨덴의 산업별 비중 변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1993년하고 2010년을 갖다 비교해봤더니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뭐가 많더라? 임대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도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직장에 다니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세금을 냅니다. 그래도 뭐냐면 임대 사업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노후 생활을 갖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 사업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산업별로 보니까 또 뭐가 많냐면은 교육 건강 쪽이 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3년보다 2010년도에 교육이라든지 건강 분야의 산업이 훨씬 더 많이 커지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의외로 거꾸로다가 거주용 부동산 같은 경우 의외로 거꾸로 옛날보다는 93년보다는 2000년도에 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선진국형인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주용 부동산을 갖다 좀 줄여버리고서는 그 나머지를 갖다 임대 사업이라는 이런 것 쪽에 돌려서, 즉 소위 말하면 부동산의 그 어떤 임대 상품 쪽에 돌려가지고서는 자산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늘려나가는 거, 또 그리고 거기에 안정적인 월세를 기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전 시작하지만요. 요거 그림을 잘 생각하시고 보시면서 하나하나 어떤 그 부동산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금융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끊고요.